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저는 철도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특히 출퇴근할 때 가장 힘들었죠. 혼란스럽고. 국정원에 부정선거 개입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뉴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게 참 가슴이 아팠고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경솔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좀 아팠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올 너무 힘들었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먹거리에 고민이 많이 돼서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국 대표로 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 좋은 성적도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힘도 얻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들의 기운도 얻고 그런 뭐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주 강국이라고 해서 나로 발사 성공해서 한 해 그런 기쁜 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올해 기억에 남는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 들으니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네요. 그때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올바른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젠 끝낼 수 있을까요? 인데요. 5742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난 의혹에 대한 논란도 밝혀져야겠지요. 새해에는 불통정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한 키워드로 불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피겨 종합선수권대 티켓이 모두 다 팔렸다고요? 네, 김연아 선수가 1월 3일부터 이 사흘 동안 고향 어울린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2월에 열리는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이 현역 선수로서 김연아가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대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의 이 마지막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직접 보기 위한 이 팬들의 티켓 예매 전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그 1차 예매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인터넷 예매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속자가 너무 몰려서 이 예매 사이트가 이 한순간 좀 다운됐다고 하는데요. 네. 2차 예매분이 바로 어제 오후에 이제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 역시 5분도 안 돼서 매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 대회는 입장권을 과거에는 팔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 김연아가 참가한다는 얘기에 팬들이 몰리면서 이 빙상연맹이 안전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티켓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매진이었고요. 올해도 이 매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모두 피겨 유망주 육성에 쓰는 거니까 빙상연맹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그리고 2014년 첫날인 내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강훈련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이러다가 아마도 표에 웃돈이 붙여서 또 팔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벌써부터 이 안표를 구하는 팬들의 이 문의가 그래요? 네. 하는데요. 예. 안표 팔고 사고 그러면은 이게 법에 걸리죠? 네. 예, 그렇죠. 이 안표 팔아도 안 되고 사셔도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 좀 들어보죠. 3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동안 이 남자 프로농구가요, 한 팀이 독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 2개 팀이 양강 체제를 형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이례적으로 이 3강 시대입니다. 현재 LG, 모비스, SK 세 팀이 공동 1위로 이 3강을 형성을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팀이 바로 LG입니다. 지난 시즌에 8위에 불과했던 팀인데 올 시즌에 베스트 5 대부분을 거의 다 바꿨어요. 예, 그러면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신인센터 김종기 선수가 있고 또 그 지난 시즌에 모비스 우승을 이끌었던 가드 김실애 선수가 있고 그리고 FA로 슈터 문태종까지 이제 영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됐습니다. 그밖에 이제 SK하고 모비스는 지난 시즌에도 잘했던 팀인데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변수는 이 그 LG 같은 경우 문태종 선수 나이가 내년에 39살이 되거든요.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모비스가 이 주전 가드 양동근 선수 백업 멤버 약한 게 약점이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인즈 선수가 최근에 그 비신사적인 파울 때문에 출장 정지 중인데 이때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독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나왔다고요? 예, 독일 언론 뉴스워크가요, 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을 잡기를 원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그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해서 전반기 7골 터뜨리면서 여전히 이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뭐 최근에 세계축구 최강팀으로 꼽히는 팀이고, FC 바르셀로나 꺾고 이제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했던 팀인데요. 손흥민 선수 시장 가치가 1,400만 유로, 한국 돈으로는 약 20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쿠젠 이적할 때 이적료가 이제 145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올랐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 이적 시장이 1월 1일부터 새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때도 끊임없이 이적설에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새해를 맞는 제2 타종 행사 관계로 도심도로 일부 구간 통제가 될 예정인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2가 사이,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청계 2가 사이, 그리고 무교로 시청 뒷길부터 종로구청 사이와 우정국로도 을지로입구에서 안국동 사거리 사이가 모두 양방면 통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심 퇴계로는 4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쭉 밀리고요. 을지로도 3가 에서 을지로 있고요. 종로도 4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모두 정체가 되는데 종로는 반대편으로도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2가까지도 짧게 밀립니다. 신촌로도 아현역에서 신촌역까지, 성산로는 모래내고가차도에서 마포구청역까지 각각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국회대로도 인천 쪽으로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반대편으로도 영등포구청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나 사회 이슈를 많이 다룬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문화계 이슈에 비교적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문화계 정작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대중문화 주요 이슈 2013년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수 문화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2013년 대중문화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응답하라 1994라. 응답. 봐야죠. 응답하라.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응답하라 1994가 얼마나 그 인기를 끌었냐면 보통 이게 케이블 TV의 드라마지 않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3%에서 한 4% 나오면은 대박이라고 합니다. 보통 곱하기에서 한 네. 5 정도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보통 이 케이블 TV에서는 본방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그 매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뭐 그 컴퓨터로 보거나 뭐 네.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뭐 이런 예. 식으로 주로 보는데 지금 본방 시청률이 10%가 넘었어요. 뭐 대단한 그렇죠. 네.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문화 전반이 이 응답하라 1994 때문에 한꺼번에 잘 네.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실제로 노래들 히트한 거 보면요. 네. 뭐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한 너에게 예. 또 김혜림 씨의 행복한 날을 네. 뭐 이런 음악들이 다 1, 2위를 차지했고 예. 아직까지도 그 음원 차트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 이곳은 같은 경우도 이 촌놈들의 얘기잖아요. 이 그렇죠. 얘기 자체가. 그래서 네. 삼천포가 서울에 탁 올라오던 그리고 암담하게 서울을 돌아볼 때 나왔던 그 노래였는데 이 노래도 역시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90년대를 전부 다 소환해서 네. 그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응답하라 1994가 다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가요계에서는 90년대 노래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이 응답하라 1994의 OST 외에도요. 예. 뭐 울랄라 세세는 사랑하는 이에게, 뭐 걸스데이 멤버 소진하고 에일리 하고 그룹 UV는 여름 안에서 떠나버려 뭐 이런 음악들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도 리메이크도 사랑받았고 원 버전도 사랑받았고 에코의 행복한 나들 이런 음악들이 다 리메이크 되면서 사랑받았던 노래들입니다. 한마디로 복고네 복고. 그렇습니다. 네. 90년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0년대로 돌아갔다. 2014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긴 한데 이 드라마계는 우울한 소식들도 많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실제로 그 지상파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더 판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2012년까지 드라마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사랑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 보면 오로라 공주라든가 또 왕관의 식구들이라든가 백년의 유산이라든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죠. 너무 심해서. 네. 예, 그렇죠. 차마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네. 또 MBC의 기황후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아서 이런 점들 내년도에는 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네. 그런 과정에서 드라마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장 김종학 감독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죠. 안타까웠어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노장들이 각광을 받은 한 해였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3년은 정말 노장들이 새롭게 조명받은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키워드 몇 개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꽃보다 할배. 네. 여기서 할배. 70대 예, 예. 이상의 네. 노배우들이 예. 완전히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죠. 그렇죠. 이것도 네. 역시 근데 케이블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용필의 바운스. 네. 기억나시죠? 이 헬로라고 하는 음반으로 아주 그 전곡을 음원 차트에 다 노미네이트 시키는 아주 대단한 기염을 토했는데 이런 조용필의 성공을 보면서 많은 그 거장들이 복귀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들국화 다시 또 해체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지만 예. 들국화가 활발하게 움직여줬던 게 올 한 해였습니다. 비록 작년에 다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올해는 전국 투어를 하면서 들국화의 건재를 보여줬고요. 주창권 씨가 사망하면서 또 다시 해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신승훈 다시 앨범 냈습니다. 이승철도 그 잠시 동안 쉬다가 다시 돌아와서 콘서트로 우리들한테
그 건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중문화계의 거장들이 귀환한 한 해였다. 심지어는 남희 씨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2013년은 독특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이 아직도 나와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언제 때 이야기인데 하면서 19금 소재.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꽤 있었죠. 예, 올해는 그 사실은 가요계에서 그 우리가 보통 소녀들의 그룹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걸그룹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19금의 어떤 테마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너무 선정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종편과 케이블에서는 이 성적인 그런 소재들을 과감하게 수다로 풀어내는 그런 방송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미 TVN에서 성공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코리아, SNL 코리아라고 했죠. 이 외에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JTBC의 토크쇼가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하하의 19금 TV 또 SBS 자기야 같은 경우도 야한 토크를 해서 19금 코드가 넘쳐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세 이하 시청 청취 금지 19금. 네, 19금이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주목받은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능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능에서 아빠하고 아들이 주목받지 않습니까? 아빠 어디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군대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꽃보다 누나가 요즘에 나왔지만 꽃보다 할배도 역시 남자들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예능에서. 이건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남자들이 너무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남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소재들이 더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이야기를 또 여성들이 또 즐겨서 보더라고요. 그렇죠. 군대 이야기를 얼마나 또 재밌게 봤습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더 봐줬던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남자들 얘기가 판을 쳤는데 7번 방의 선물도 부성애가 판을 쳤죠. 뭐 더 테러 라이브, 신세계, 숨바꼭질 이건 완전히 남자들 얘기했죠. 그리고 연말에 변호인도 역시 선 굵은 남자의 이야기로 지금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주목받은 세상에 심지어 가요계에서도 보이그룹들이 더 인기를 끄는 그런 이상현상을 보였어요. 최근에 한 3년간은 정말 걸그룹들의 천하였는데 올해는 엑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나와서 밀리언셀러를 오랜만에 기록을 했어요. 이 100만 장을 판다는 거요. 사라져버린 일인 줄 알았는데 엑소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자, 대중문화계가 정말 남자들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한국 영화 참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올해 굉장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한국 영화는 올해가 아마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명함이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관객 수 2억 명을 넘었다. 이거 엄청난 수치인데 그야말로 한국 관객, 영화 관객으로만 1억 지금 2천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관객 2억 명을 넘은 나라가 전 세계 5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가장 많은 영화를 봤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한국 영화가 무려 6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니까 한국 영화는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00만 이상을 넘은 영화 총 11편 중에서 한국 영화가 9편이었다. 대단한 기록이죠. 예전에는 헐리우드 영화가 파쳤는데 이제는 뭐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 피해 다닙니다. 그래, 피해 다닌다. 우리 영화 소비 패턴이 이전과 많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많이 달라졌죠. 실제로 그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여겨지고 4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40대 이상들이 그 표 사는 걸 보니까 가족 단위로 보더라. 그래서 가족들이 잘 보는 영화들이 다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말을 달고 있는 변호인도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보고 20대 이상의 자식들과 이렇게 보는 영화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영화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성공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연계 어떻습니까? 공연계도 올 한해가 참 재미난 모습들을 보이는데 콘서트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콘서트들은 아까 그 대중음악계에서 말했던 거장들의 귀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90년대의 복귀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콘서트들이 다 다양하게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뮤지컬은 정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김광석이 뮤지컬을 사로잡았다. 김광석을 다룬 창작 뮤지컬이 3편이나 나왔는데 그중에 2편이 대극장 뮤지컬이었고요. 둘 다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3편이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날들, 디셈버, 바람이 불어온 것 이렇게 3편이 나왔고요. 대극장 창작 뮤지컬로 김광석이 소비되는 그런 한 해를 보였습니다. 네. 연극과 무용은 어떻습니까? 좀 시들시들했나요?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좀 감소했다는 평가고요. 네. 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감소했다,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보기가 어려운 것이 작년에 너무 그 거장들의 공연이 많았거든요.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연극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그 작년처럼 아주 탑 탤런트, 탑 영화 배우가 나오는 공연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연극계 저변은 더욱더 취약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 이런 그 수치들을 보면서 특히나 연극계에 좀 더 지원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성비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남자가 많이 본다든지. 남자들이 사실 많아야 탄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전서부터 계속 봤는데 남자들이 새로운 관객이 늘었다는 건데 오히려 남성 관객들이 작년에 비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올해 연극계가 참 힘들었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극계가 힘들었다. 네. 오늘 한 해 대중문화 결승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는데요. 4라운드에서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젠 끝낼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억대 연봉자가 들으면 좋지 않은 소식, 세금을 더 걷는 것이요. 국회에서 합의됐다고요? 네, 연 3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 최고소득세율 3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최고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연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이 경우 그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소득자들은 원래 35%의 소득세만 냈었지만 앞으로는 38%를 내게 돼서 약 30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약 9만 명 가량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 총 3,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도시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오르나 보죠? 네, 한국가스공사가 그 서울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요금은 5.7%, 산업용은 6.1%, 상업시설용은 5.5% 각각 인상이 됩니다. 도시가스 평균 사용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요금이 75,700원에서 8만 원으로 4,300원 정도가 늘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월에 4.4%, 8월에 0.5%에 오른 데 이어서 1년 사이에 3번이나 올랐는데요. 가스공사는 원가를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요금이 자꾸 오르면은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이게 확정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내년 하반기부터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지배력 확장하는데 또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악용돼 왔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이런 폐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존에 순환출자돼 있던 구조는 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부담을 우려해서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올 한 해 세계 주요 자산 가운데서 그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자산은 선진국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선진국 주식은 한 해 동안 22%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8%나 올랐고 일본 토픽스 지수는 46%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신흥국 주식은 5.9%가 떨어져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2%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산은 원자재였는데요. 옥수수 가격이 38% 하락하고 금과 구리도 28%와 8%의 손실을 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선진국 주식이 어떤 것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선진국 주식이 이머징 그 신흥국 주식과 채권, 원자재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2013년의 마지막 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코너에서는 박준영 변호사님 모시고 2013년으로 한 해 우리 생활을 바꾼 판결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판결,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요, 좀 우울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혼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또 해볼까요? 예, 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결은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해 한 20건에서 많게는 30건 정도 네. 그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전부가 모여서 네. 협의를 해가지고 예.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거나 예.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데요. 네. 첫 번째 소개드린 판결은 우리가 이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네. 재산 분할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냐면은 오모 씨라는 분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허모 씨라는 남성분이 있었는데 예. 이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았냐면은 남자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정당에 가입해서 이제 정치 사회 활동을 좀 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여자분이 이제 과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정 경제를 전담했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이런 선거 비용 같은 걸 대줬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딱 이혼을 하려고 딱 보니까 남편 재산은 오히려 플러스 한 220만 원 정도 됐었고 예. 오히려 아내 재산이 이제 마이너스 한 4,200만 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했고 내가 경제 생활을 다 했는데 왜 빚은 나 혼자 떠안아야 되냐라고 예. 해가지고 저기 법원에 재산 분할 신청을 했죠. 네. 이 빚도 나누게 해달라.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네. 이 빚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부간에 네. 이 빚을 총 합한 걸 이게 소국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재산을 총 합한 이 적극 재산, 네. 이 소국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허용이 안 된다라고 봤었는데요.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빚이 많은 경우에도 예. 이 빚이 생기게 된 경위를 다 따져서 네. 나눠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네.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채무가 그 생기게 된 과정과 채무의 성질이나 그리고 채권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다 따져서 네. 한다는 거지 무조건 나누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채무를 갖고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인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네.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남편이 직장을 갖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은 게 우리 현실인데 예. 만약에 남편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됐을 때 이런 빚들도 아내가 분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냐. 예. 이제 이런 두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통 대법원 전원 일치 판결할 때는 9분이 전부 예, 다 아닙니다. 저희가 대법원 네. 갑자기 생각해. 그래요? 예. 그렇죠. 네. 다음 거 한번 짚어볼까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남편 몰래 베트남에 데려간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A씨란 여자분이 베트남 여자분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2006년도에 한국인 이 정모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듬해 아들을 또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는 평소에도 한국 생활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남편이나 시댁이 이 베트남인이라고 무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걸 결심했죠. 그런데 본인 혼자 돌아갔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함께 한국을 떠나버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베트남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면 이 사건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겨놓고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했다가 미성년자 약취죄로 이제 기소가 됐고 재판에 해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남편에 대한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 미성년자의 아들의 이익을 침해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하던 중에 어느 일방이 다른 어떤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이를 데려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어떤 불법적인 힘이 행사되지 않았다면은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습니다. 네. 이 판결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습니까? 이 판결에 있어서 이제 이 판결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 이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판결에 있어서도 한 5분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사실상 영구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재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였죠. 그래서 가급적 부모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임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이게 대법원 다른 5분의 대법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지금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출국 가는 사례가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설정했다. 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올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을 딱 말씀드리면은 동의를 얻지 않고 어디 외국으로 갔다 해서 처벌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예.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어떤 협박이 있거나 네. 어떤 제3의 힘을 동원해서 아주 불법적인 힘을 동원했다면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꾼 올해의 판결, 아주 주요한 판결 베스트 5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혼 관련 이야기 들었죠.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남편 몰래 베트남에 데려간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거 들었는데 다음에는 부부간에 또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 판결도 상당히 참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 변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부강간죄 사례가 공개 변론을 한 사례였습니다. 부부강간죄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외국은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예,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강간은 면책이다.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다가 네. 1984년도, 91년도 이때부터 처벌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배우자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또 프랑스 같은 데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네.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법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남편이 여자를 때려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되는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면 이전의 판례의 입장에 따랐을 때 남편이 무조건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는 게 법상 허용되냐. 물론 강간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폭행죄나 협박죄는 문제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폭력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 판결의 의미는 이 법률상 처의 어떤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혼인과 성에 대한 어떤 시대의 변화와 계를 같이 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비판이 존재하냐면요. 물론 이 판결은 여성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의 비판적인 입장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여성의 지위를 항상 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간죄로 부부간의 어떤 성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할 때 네. 남편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판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배우자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게 1970년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한 5건에 불과했었습니다. 아, 그만큼 네. 이제 드러나지 않는 범죄였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많이 이제 사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좀 이제 이 배우자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친족 간의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또 입법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예, 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올해 가장 주목했던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예, 통상임금 사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었고 지난 이제 12월경 초에 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이 통상임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통상임금 자체가 퇴직금이나 어떤 사대보험료나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의 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폭이 넓어진다면은 자신들이 받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폭이 좁혀진다면은 어찌 보면은 그 근로자한테 지급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대립적인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이제 굉장히 그 대법원에서 주목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상여금을 그럼 포함시킬 것인가? 네. 물론 상여금도 매달 지급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비교적 장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됐던 사례였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떤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길고 짧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지급됐다면은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청취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몇 가지 지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근속 기간에 따라서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가족수당은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성과급도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한데 최소한 보장되는 성과급,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지워지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같은 경우 이건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냐? 이건 대법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에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속성 여부 이런 거고 관련된 거네요. 예.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3년도 우리의 삶을 바꾼 올해의 판결 베스트 5를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강제로 휴업을 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 여기에 대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마트의 어떤 영업 시간이나 또 영업 일수 때문에 이제 그 주거지 근처에 있는 아주 소형 마트나 이런 상인들의 영향력이 크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최근에 이제 이 마트 관계자들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쉬게끔 한 법률 자체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합헌이라는 어떤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형마트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조항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조항으로 그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네. 경주 지역인가 그쪽에서는 대형마트를 하게 해달라. 네? 이런 그런 시위도 있었었어요. 예, 그게 네. 이제 어떻게 이해관계가 또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위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최근에 법원의 판결로 문제되는 사례들은 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법 쪽에 참. 그래서 최근에 그 행정소송 최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이 처분 어떤 조례를 제정한 것 자체는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3년 우리의 삶을 바꾼 주요한 판결 5가지 오늘 박준현 변호사님과 함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013년도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젠 끝낼 수 있을까요? 였는데요. 오늘은 Yes라고 확신하거나 No라고 완전히 부정은 안 해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대답이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 정치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론도 분명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3년에는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정말 기쁜 소식들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정성으로 정직한 뉴스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인민, 김동철,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